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 여전히 안개 속이고요. 수요일부터 대의원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 이미 진행됐고 오늘부터는 ARS 전화투표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국민 일반 당원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대선 관리라는 중책을 맡게 될 174석 거대 여당의 새 당대표. 과연 누가 적임자일까요? 그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전당대회 전 마지막 합동토론을 오늘 최강 시사가 마련했습니다. 당 쇄신 방안부터 부동산 정책, 민생 현안에 대한 입장까지 오늘 세 분과 함께 스튜디오 모셔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호순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홍영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예,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예, 그리고 우원식 의원님은 나오시기로 돼 있는데 현재 내부 순환로에서 교통 상황 관계로 전화 연결 일단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지금 오고 계십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자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에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2부, 3부 터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세 분 먼저 차기 당대표 왜 나여야 되는가? 홍영표 의원님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지금 코로나 위기도 계속되고 있고 또 올해 대선도 있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과 단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그것이 이제 저는 중요한 과제인데 제가 그 단결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좀 성공한 정부가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당이 중심을 잡고 잘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당정청이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 거기에서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 당이 이런 변화와 혁신을 국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열과 패배의 변화와 혁신이 아니라 이기는 변화 또 유능한 혁신을 하는 것은 홍영표가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의원님. 네, 저와 경쟁하는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역량을 갖춘 분들이지만 왜 굳이 송영길해야 하는가? 그것은 제가 그래도 민주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지금 대선 자체가 불확실해졌습니다. 분명한 위기입니다.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에서 거의 18%, 20% 가까이 패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경고인데 이거를 그냥 관성적으로 적당히 또 변화하면서 단결해서 가자 이런 정도로는 안 되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 유능한 개혁 언행 일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백신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가지고 집권당이 내각을 견인해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 성공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새 후보 중에 위기의 인천광역시라는 지방정부를 경험해 본 바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 경륜을 기초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제가 가지고 있고 백신 문제도 제 외교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을 뒷받치면서 집단 면역이 완성됨으로써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네,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인데요. 이번 당대표 선거는 누가 뭐래도 대선 승리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가장 당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중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삶을 잘 챙겨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이 매우 심각해져서 인생 최우선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우선 첩경이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현장 정치, 민생 정치를 쭉 추진해온 우원식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또 그 당을 잘 단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간 당의 단결과 화합을 잘 이끌어낸 사람 그것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당을 화합시켜온 우원식이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백신과 그리고 코로나 위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꾸려가는데 재정의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원칙을 견지하고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우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송영길 의원님이 부동산 해법에 분명한 해법을 갖고 계신다고 하셔서 송영길 의원님이 부동산 해법에 어떤 게 분명한 해법인지 그 말씀을 좀 듣고 거기에 관한 반론을 홍영표 의원님하고 우원수 의원님에게 듣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 중에 예. 확실한 공급 대책을 지난 2사 대책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수도권 30만 원을 비롯해서 83만 원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이 정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이것이 공급이 되더라도 실수요자 대책이 없게 되면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는데 그중에 제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 LTV를 완화시키고 거기에 장기 모기지를 하자는 것은 하나의 아주 전체적인 저의 정책 중에 하나이고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 현재 인천에서 1098세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이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이 투기적 수요가 몰릴 필요가 없게 되면서 실제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저렴한 가격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저는 당대표가 되면 전국 17개 도시의 시범 사업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홍영표 의원님. 예. 네. 저는 뭐 부동산 정책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래야 또 시장에 예측 가능한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지금 정부가 세운 정책들을 잘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예. 지금 송영길 후보가 말씀하시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사실 인천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그 뒤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없었다면 어느 정부든 저는 이걸 잘 받아들여서 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뭐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는 청약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통해서 그걸 받게 돼 있는데 지금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또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과연 이게 어떤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청약제도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그 분양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과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아이디어가 좋고 그렇지만 아직은 좀 더 가다듬어야 되고 이것은 현재까지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지금 정책들을 잘 유지하면서 약간 부분적으로 저희가 보완할 지점이 있다면 저희는 뭐 보완할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누구나 프로젝트와 LTV 완화 송영길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기 그것과 관련된 반론 들어보고 있는데 우원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LTV, DTI 그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 지금은 이제 많이 규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송영길 후보가 이야기하신 90%까지 하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박근혜 정권 때 80%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인이 그 시장에 갔냐면 빚내서 집 사라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거는 집값의 급등입니다. 집값이 급등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기조인데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사인이 가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2사 대책으로 조금 그런 기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다시 흔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인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행하는 그런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매우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예.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제가 이미 토론 과정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홍영표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겨서 소송도 붙고 그 어려운 그 과정이 생겨서 피해자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정교화가 잘 만들어지지 않은 프로젝트거든요. 송영길 후보께서 이미 뭐 8년 지난 인천시장 때부터 구상하고 시작했는데 송영길 후보가까지 얼굴이 나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홍보됨으로 해서 잘 정교하지도 않는데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대표 후보로 나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가 좀 더 구체화되기 전에는 예.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가격 안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우리가 잘 구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반론할 수 있어요? 예, 재반론하십시오. 예. 지금 그냥 이 부동산 문제는 여기에서 그냥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어서. 예. 왜 계속 이제 우리가 마지막 토론인데. 예. 우리 우원식 후보님이 제시한 박근혜 정부 때 LTV 80% 풀어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정책을 제가 말한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LTV 완화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때는 무차별하게 다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고 우리나라 집 무주택자가 44%인데 그중에 예. 집을 살 의사가 있는 사람이 약 10% 돼요. 그중에 생애 첫 집 구입자, 실수요자, 신혼부부 대상은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장기 모기지를 적용하고 5년 보유를 하게 되면 집값 폭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디딤돌 주택이라는 게 실링이 2억밖에 안 돼요. 예. 5억 이상 주택은 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잘 조정을 해서 실수요자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적한 상황이고 우리 정부도 실수요자 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꼭 90%는 아니더라도 탄력적으로 실수요자 대책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뭐 홍영표 의원식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보완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화 발전해 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중요한 것은 이번 영종도 미단시티의 1098세대가 하나금융투자라는 민간 투자가 PF를 해서 2,400억을 PF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성이나 이게 뭐가 없으면 2,400억이 되게 어렵죠.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홍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이제 분양 자격자 이런 문제는 보완해 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집값의 10%를 주는데 10년 뒤에도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준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뉴스테이나 부영 같은 사람들이 떼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임대주택 제공한다고 여러 가지 이 용적률 상향 같은 거 특혜를 받아서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의무 임대기간 10년, 5년을 마치고 나면 시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익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테이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했는데 지금 집값이 몇 배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럼 의무 임대기간 10년 또 5년이면은 현 입주자한테 또 매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제 가석방처럼. 그러면 이 차익을 다 이 건설사가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차익을 입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구상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세금 이야기까지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세 완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송영길 후보가 얘기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는 것의 핵심은 본인이 10%만 내고 80%는 융자받고 그리고 사업자가 10%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내고 90%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문제는 분양 자격이나 사업자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그렇지 않고. 그래서 8년 동안 연구한 걸 함부로 규정하지 마시고. 사업자 분양 때문에. 사업자 자격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 비슷한 건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실이 생길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그건 그런 정도로 하고 저는 이제 집값 안정이 핵심인데 집값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세금을 좀 조정하고 뭐 종부세로 움직인다거나 DTI, LTV 뭐 90%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빌려준다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우리 청년들이 거기 어떻게 접근을 하겠어요. 90%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은 빚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값을 낮춰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특혜를 갖고 있어요. 특히 생계형은 뭐 제외하더라도 네. 그 아주 그 사업형 그런 분들 뭐 700채, 1000채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 네. 거기는 종부세를 합산 배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집을 많이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에서 자꾸 늘려가거든요. 네. 지금 그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혜를 없애야 된다고 봐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집 전체가 160만 호입니다. 네. 부산 전체의 집 숫자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혜를 걷어내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나오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집값을 안정시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급 대책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한쪽으로 특혜를 줘서 집들이 모여 있고 거의 160만 채나 되는 집들이 이렇게 되는 건 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혜 그걸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부세나 DTI, LTV를 이렇게 완화하는 걸 통해서 집값이 유지되는 사인을 시장에 보내는 것 그건 전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예, 홍 후보 말씀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합니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53%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사실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통한 규제가 불가피한 현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보유세라든지 또 종부세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일관성과 원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저는 우선 자꾸 이제 우리 금융대출 완화를 뭐 청년 신혼부부는 90%까지 이렇게 대출 완화를 하자 이것이 위험한 것이 지금 대출이 차입자의 소득이나 미래 소득까지 고려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대출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 큰 문제거든요. 이걸 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까지 빌려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지금 GDP 대비해서 101%까지 이렇게 대출 비중이 올랐습니다. 가계 대출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빚내서 집 사라 이런 논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청년 신혼부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대출 규제를 풀어놓으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의 가격 안정인데 네. 이 수요가 어찌 됐든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인상되고 또 가격이 인상되면 그것대로 또 가격 안정과 이렇게 이제 배치되는 측면도 있고 또 아예 무주택자들은 가격이 또 올라가면 아예 그냥 그걸 살 수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대출 규제 완화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90%까지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누구나 프로젝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8년 전에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도 지금 시에서는 이걸 검토하다가 더 이상 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하거든요. 네. 민간 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지방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네. 지금 뭐 소송까지도 가고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제도를 가지고 네. 내가 해결하겠다, 공급을 하겠다 네. 이건 안 되고 네. 지금 우리가 뭐 LH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급하려는 계획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예. 저는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모두가 여야를 불문하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에 대한 이 근본적 고민이 부족해요. 예. 저는 이제 8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빚더미 인천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보완할 점이 있지만 혁명적인 솔루션으로 이건 앞으로 해 나갈 거고요. 보여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LTV를 완화하면 뭐 빚내서 집 사라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빚을 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 안 사면 돈 안 냅니까?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임대료를.
임대료를 집 사가지고 주택담보대출로 3% 이하 대출을 받아서 내는 사람보다 비싸게 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를 차별받는 불평등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의 구상은 뭐냐. 집을 사서 사는 사람도 돈을 빌려서 사면 그 이자를 냅니다. 그냥 임대에 사는 사람도 임대료를 내요. 임대료 수입이 없으면 그것도 빚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임대료 낼 돈보다 적은 비용으로 싸게 금융을 받아서 집을 사기 위해서 임차에서 사는 사람이나 집을 돈 빌려 사는 사람이나 동일한 비용을 분담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을 10억짜리를 사는데 8억을 전세금 해가지고 2억 보태가지고 갭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실제 그 집값을 제공한 8억 80%는 임차인이 낸 돈이에요. 2억 보태가지고 집주인이 그 차익을 다 가져가 버려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를 차별받는 세상을 철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금융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여주겠습니다. 당장 저는 당대표가 되면 LH 지금 125만 가구, SH 25만 가구, 150만 가구에 지금 30% 보증금 70%를 월세가 되고 있는데 월세 전환율이 6% 돼요. 그거를 전부 보증금으로 전환시켜서 3% 반값으로 임대를 낮추는 방안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최강시사 더불어민주당 세 분 당권주자 함께 지금 최강 토론 진행 중인데요. 세제 문제 관련해서 종부세 완화 기조에 관해서는 세 분 다 반대하시는 거는 맞죠? 지금 종부세 완화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렇지만 LTV 문제, 이 대출 문제 이거는 약간 좀 의견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예. 이 부동산 문제는 여기까지 할까요?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네. 관련해서 제가 이건 뭐 한 30초만 덧붙이겠습니다. 예. 지금 누구나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 이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뭐 공급, 세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공공 형태의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결론 아닙니까?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지금 청약 통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2,700만 개 통장이 있고 지금 10년 지금 1순위 청약 대상자가 1,500만입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1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만 100만 명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누구나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또 내가 당대표가 돼서 지금 기존의 정책을 그럼 다 뒤바꿔서 누구나 이제 프로젝트 해결하겠다. 이게 정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간신히 부동산 정책들의 방향과 기조를 좀 올바로 세워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혼선이 오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정부 정책과 차별화하는 것이 저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 주세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하시면 부동산 다 끝내죠. 저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너무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작용도 곳곳에서 많이 생기고요. 우리 송영길 후보는 8년 동안 연구한 걸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데 이미 소송도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핵심 문제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 아니에요. 분양 자격이 무주택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한테 있는 게 누구나.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10%만 돈을 내고 지금은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사 이름을 하면서 쓰다가 8년인가 10년인가 지나고 나면 그때 임대를 계속할지 아니면 살지 이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집 가진 사람들도 10%만 가지고 들어와서 집을 어쨌든 또 가질 가능성을 더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무주택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자 자격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신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거를 너무 이렇게 그 당대표 선거에서 그게 마치 새로운 무슨 프로젝트인 것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 옳지 않고 그 논쟁은 별로 그러니까 그 논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 의원님. 논쟁을 못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부의 2사 부동산 대책이 중요하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제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두 분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서 진화 발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공급 대책만으로는 부족한 보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실수요자 대책을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 대책을 잘 조화시켜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이 서민들의 내 집 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홍영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항상 공공임대주택 강화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층에 필요하지만 이 공공임대주택이 내 집을 갖고 오자는 서민들의 욕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다 다른 사람 사가지고 다 오르고 있는데 너는 공공임대주택 계속 살아라 그러면 누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필요하지만 내 집을 갖고 오자는 서민들의 욕구, 일반 중산층의 욕구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누구나 집을 강조했던 것은 이것은 국가의 세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 민주당은 생각할 때 재정을 투입해서 다 뭘 줄 걸로 생각하는데,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창조적 아이디어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3부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최강 토론 3부에서 계속되고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이어집니다.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홍영표 의원, 송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 새 당대표 후보 모시고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최강 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문제, 대출 문제, 세제 문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손실보상법 관련해서는 지금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거든요. 이 관련해서는 당대표 되시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말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민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생에서 해결해야 될 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부동산 문제죠. 부동산 문제는 가격 안정시키는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지배하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양극화를 지배하는 것은 불공정, 불평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도를 잘 만들어가는 것. 그야말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민생에서 중요한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세워야 될 원칙은 재정은 관료가 주인이 아니다. 재정은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게 1년이 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집합금지 또 영업 제한 이런 강제적인 조치를 취했거든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국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금껏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대통령께서도 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시면서 손실보상까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당에서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에서 재정 문제 때문에 그걸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대통령까지 나서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재정이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국가 부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건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걱정을 하는 거죠. 저는 재정은 이런 위기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거지
건전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손실보상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해야 된다. 또 손실보상 시간 때문에 거기까지 잠깐만 하나만 더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소급 적용하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과거의 손실이라고 그건 과거의 손실이 아니라 그때부터 누적되어 있는 현재의 손실이거든요. 전체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중에 얼마나 손실 났는지를 우리 국가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일부라도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이 국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죠.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뭐 제가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뭡니까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보상 체계를 만들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 예를 들면 농업 분야에서 과거에 뭐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냥 막 살처분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에 피해가 있는데 그대로 또 그만큼 보상이 안 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뭐 AI라든가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부의 어떤 이런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을 갖춰서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자. 이게 기본 취지고요. 코로나 이번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신중해야 될 것은 이미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4차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4차 지원금이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한번 300만 원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어떤 재난 어떤 지원금에 대해서 손실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선택적 우리가 보상을 한 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소급 감안해야 되고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또 이건 법률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급 적용이라는 거 꼭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또 재난지원금을 그 기준에 따라서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급 적용을 하면은 민생을 챙기는 거고 소급 적용을 안 하면은 우리가 민생을 챙기지 않고 소극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십니다. 송 의원님.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불안빈 환불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난한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불균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4번에 걸친 4차 재난 복금 중에 그걸 이제 일괄 전체 지급하지 한 건 한 번이었죠. 3번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행정력에 이런 게. 그래서 저는 두 번씩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어찌됐건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정부랑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손실보상해야 되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 봉건제 시대 때도 이 흉년이 들면 소출이 떨어지면 소장료를 깎아줘요. 그런데 지금은 매출액이 50% 70%까지 떨어져도 임대료를 똑같이 내고 있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정하자는 법안을 제가 50% 임대료 삭감 법안을 또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손실보상법 안에 들어있기도 한데 이 내용은 정부랑 긴밀히 상의하겠습니다. 이제 야당도 이것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는데 제가 이제 권칠성 중소벤처기업 장관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기재부는 일단 부정적이고요. 이 중소벤처기업에서는 만약 그렇게 되면 여행업이나 관광이나 호텔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 명령의 대상이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손실이 발생한 업종인데 정부가 구체로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종만 보상한다게 되면 여행, 관광, 호텔업은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쪽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아무튼 정부가 지금 고민한 것들을 여당 대표 입장에서 된다면 잘 상의해서 손실보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 한 분씩 말씀하시는데 보통 한 2분에서 3분씩 말씀을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지금 이게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국민들 관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흥행에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보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민심보다 당심을 겨냥한 선거라는 비판이 있고 오늘 어제 이제 TV 토론 KBS에서 하셨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나오는 보도들 보니까 계파 갈등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당내 강성 지지자들의 뭐 문자 폭탄 이런 이야기들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지금 갈등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도층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일 테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앞으로 향후에 민주당도 이끌면서 그러면서 중도층도 확장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갖고 계시는지 2030까지 포함해서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있으니까 예. 딱 시간을 정해 주세요. 남은 예. 시간 딱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마무리 말을 하면서 2분씩 정도, 예, 2분씩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예, 예.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위기를 빨리 백신 접종 같은 걸 잘해서 끝내고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뭐 민생이자 또 정부에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힘든 분들이 무너지지 않게 정부가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치권 전체가 해야 될 저는 과제라고 보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할 것이냐 이게 저는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국민의 힘으로 하는 개혁을 우리 민주당이 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지난 1년 동안 해온 일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이 함께하는 개혁에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저는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저는 민심이 따로 있고 민심과 당심이 다르다 강성이 뭐가 저는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400만 명이고 그 안에는 우리 민심이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내에서의 어떤 민주적인 토론과 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슨 뭐 강성 당원이다 뭐 이것은 저는 정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분열시키는 저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예를 들어 욕설이라든가 뭐 과도한 인신공격 이런 것들은 진짜 없어져야 되지만 우리 당원들의 의사 표현은 어떤 형태로든지 되고 활발하게 되는 거 그게 당이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민주적인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용광로와 같은 당을 만들 것인가 강한 민주당을 만날 것인가 이게 과제고 제가 그걸 제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네, 그 1년 전에 총선에서 승리하고 1년 후 보궐선거에서 참패.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개혁을 국민적 지지 속에서 개혁을 시작했는데 이게 잘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소리는 요란했는데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마무리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국민들이 이제 피로도가 좀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양극화가 심각해져 있는데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의 급등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건 민생입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개혁을 유능하게 해가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180석 가지고 꼼꼼히 좀 챙겨라.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하게 탓하는 것도 있고 보수 언론에서 공격하는 것도 있고 우리 안에서 또 비판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지도부가 잘 수용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를 끊어서 갈등 요인을 없앤다고 부닥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수용하고 거기에 과도한 거는 조정해 가면서 방향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시작은 부동산은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 삶에서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에 불공정 불평등한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그걸 개혁하는 것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지금 손실보상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재정은 역시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걸 통해서 국민의 삶을 개혁하는
그것을 중심에 놓고 개혁은 유능하게 해나가는 예.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당이 가야 될 길이고 예. 정권 재창출로 가는 길인데 그 과정에 그 일을 가장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의원식이다. 예. 예. 저는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이 위상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그 삶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이제 어떻게 인천시장 때 해왔냐면 국민의 세금을 쓰지 않고 창조적 아이디어로 국민들에게 실질적 가처분 소득을 돌려주는 그러한 행정을 해왔습니다. 네. 나중에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당내 문제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는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우리가 예. 조금 생각이 다르면 완전히 그걸 규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TV 토론 때도 우원식 후보님께 질의드렸습니다만 그때 당 혁신안을 만들 때 최고위원제 폐지하고 사무총장제 폐지하고 그리고 귀책사유가 있는 시장은 출마 못하게 한다. 이런 법안을 그때 혁신안을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그때 혁신안을 조금이라도 반대한 사람은 반개혁적인 걸로 막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통과됐던 혁신안이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최고위원제 다시 부활됐고 사무총장제 부활됐고 이번에 우리가 또 당헌 개정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출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혁신안이 부족할 수가 있다. 그때도 자유롭게 당내 토론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벽한 개혁이라고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나중에 보면 부족해서 다시 보완하고 수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상대방 의견을 완전히 진압하려는 이러한 행태는 바뀌어야 된다. 나의 의견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당내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다가올 우리가 대선 갈등을 원팀 민주당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반 이재명 후보 간에 그 지지 진영 간에 치열한 상호 논쟁과 이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상당히 우리 중요한 위험 요소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하는데 이 문제를 정확히 해낼 당 대표야 많이 문제를 할 수가 있고 이번 5월 2일 선거가 이러한 당신과 민심을 통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서요. 지금 송영길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문자 폭탄과 관련된 결국은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단답식으로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도 민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거는 제어해야 될 그런 대상인 건지 한마디씩 좀 해 주십시오. 예. 뭐 저는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뭐 강성이다 아니다 이런 어떤 구별보다는 저는 당내 소통을 강화해서 또 민주적인 논의 절차 이런 것을 강화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원식 의원님. 예. 네. 저는 이제 문자 폭탄을 많이 봤는데 우리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받기도 하고 정책이 다르면 그 정책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분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많이 받습니다. 문제는 문자 폭탄은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으면 되는 일이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욕설이나 뭐 지나친 비난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죠. 그거는 이제 특히나 우리 당 안에서 그런 것들이 횡행하게 되면 그거는 당내 분열을 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표현은 자제해야 되고 의사 표현, 자기 의견의 표출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저는 강성 지지자는 표현보다는 열성 지지자 표현이 더 좋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시간과 돈을 내서 당에 관심을 표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우리 당의 자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자.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문화를 좀 바꿔야 됩니다. 상대방을 좀 다르다고 막 뭐 정적을 제거하듯이 막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는 우리 당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홍영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이 그런 소통을 더 활발해서 이렇게 막 비정상적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당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초씩만 드리겠는데요. 2022년에 대선 승리로 이끌 보관 관련해서 한 문장씩으로만 좀 요약해 주십시오. 홍영표 의원님부터. 저는 뭐 문재인 정부 성공
이 전제돼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당이 어떻게 단결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결의 리더십으로 대선 승리를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의원님. 네. 국민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 민생 개혁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민주개혁도 해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해서 국민의 민심에 가까이 가는 것이 정권 재창출의 길이고 정권 재창출의 길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영길 저는 예.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을 뒷받치면서 11월 집단 면역을 실제 만들어내는 것,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결과를 승복하게 만들고 원팀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 세 가지인데 그것을 제가 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세 분이었습니다. 기호 1번 홍영표 후보, 2번 송영길 후보, 3번 우원식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8분입니다.